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간백운의 이야기 그 첫 번째 편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시대 이 땅에는 수많은 지간들이 있었습니다. 산을 잇고 물길을 헤아리며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자리, 즉 명당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당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찾는다고 해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당은 오직 그 땅의 기운과 걸맞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열리는 법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지간백운, 이름 그대로 흰 구름처럼 조선 팔도를 떠도는 떠돌이 지관입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 노인은 산줄기 하나, 물 흐르는 방향 하나만 보아도 그 땅에 얼마나 큰 기운이 서려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보는 신안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또 한 사람은 경상도 일대에서 만석군으로 이름을 날리던 최만식. 논밭이 어찌나 넓은지 걸어서 사흘을 가도 그의 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가장 처참한 저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의 어느 고을에 최만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그냥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의 소유나 다름없었고 고을 원님도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먼저 인사를 올릴 정도였습니다. 논이 천마지기, 밭이 또 천마지기, 산속에 묻어둔 금덩이만도 몇 수레는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일대에서 그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로 불렸습니다. 돈 많은 부자라는 뜻으로도 불렸고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해를 입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 앞을 지날 때 자연스럽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주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지른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노인의 밭 이야기입니다. 최만식의 논 바로 옆에 박노인이라는 사람의 작은 밭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박노인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밭 바로 옆에는 조상의 묘가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그 땅만큼은 목숨처럼 지켜온 이유였습니다. 최만식이 어느 날 그 땅이 탐났습니다. 자기 논과 합치면 물길을 더 넓게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노인을 찾아가 사겠다고 했지만 박노인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최만식은 겉으로는 알겠다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최만식의 마름이 일꾼들을 데리고 나와 논두렁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조금씩 경계를 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뼘, 이틀에 한 뼘. 너무 조금씩 움직이니 당장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뒤늦게 눈치채고 항의했습니다. 내 밭을 침범하고 있지 않소? 최만식의 신복들이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원래부터 논두렁이 여기였소. 당신이 오히려 우리 땅을 침범한 것 아니오? 땅 문서도 없고 권세도 없는 박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밭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5년이 지나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상묘 바로 앞까지 최만식의 논이 들어선 날 박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 집안이 남의 조상 묘 앞을 빼앗았으니 저 집안 조상도 편히 누울 자리가 없게 해주소서.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 말이 시가 됐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최만식이 그토록 명당에 집착하게 된 것이 어쩌면 이 저주 때문이었다고. 두 번째는 수문 이야기입니다. 최만식이 수문을 장악한 것은 그가 이 마을에서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상류의 물길을 틀어지고 있으면 아랫마을 소장농들은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힘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가뭄이 극심했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비가 석 달째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벼가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랫마을 소장농들이 하루하루 하늘만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최만식이 수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자기 논에만 물을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대표들이 단체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수문만 열어주십시오. 저희 논이 전부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최만식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논에 물이 충분히 차면 그때 열어주겠다. 마름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충분히 차려면 보름은 걸리겠습니다. 보름이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랫마을 소장농 12가구가 굶주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겨울 두 집의 어린아이가 끝내 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만식의 창고에는 그에도 곡식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최만식은. 하지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최만식에게는 늦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부인은 딸만 셋을 낳다가 역시 일찍 죽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에게서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이 아들이 어찌나 귀하던지 이름을 금이라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금덩이 같은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찬바람만 불어도 알아눕고 조금만 무리해도 피를 토했습니다. 최만식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전국의 명의를 다 불러 모았고 산삼이며 녹용이며 좋다는 약재는 모조리 구해다 먹였습니다. 그러나 금이의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방에서 찾아온 손님 하나가 최만식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제가 들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람의 몸이 약한 것은 조상 묘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조상이 좋은 자리에 편히 누워 계셔야 자손도 기운을 받아 번성한다고 하는데 혹시 조상 묘를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최만식은 이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선대 조상의 묘가 허름한 야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땅을 살 돈도 없던 가난한 시절 그냥 쓸만한 자리를 골라 모신 것이라 풍수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분명 그것 때문이었을 것이야. 최만식은 그 자리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용하다는 직관을 찾아 천하에 둘도 없는 명당을 구하겠노라고. 백운이라는 직관의 소문은 최만식의 귀에도 전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직관은 돈을 받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내밀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고 반대로 가난한 집이라도 그 집 사람의 심성이 바르다고 여기면 아무 데가 없이 명당을 잡아준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아준 자리마다 신기하게도 그 자손이 번성했다는 소문도 자자했습니다. 문제는 이 백운이라는 자가 정해진 거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흰 구름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 산 저 산을 떠도는 사람이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만식은 사람을 풀었습니다. 경상도 팔고을에 심부름꾼을 보내 백운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까 드디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운이 지금 문경세제 근처
어느 주막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만식은 즉시 신복 몇 명을 데리고 직접 길을 나섰습니다. 주막에서 만난 배구는 최만식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노인이었는데 눈이 유독 맑고 깊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에 허름한 집신을 신고 있었지만 그 자태는 어딘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앞에 놓인 막걸리 한 사발을 천천히 들이키면서도 흔들림 하나 없는 눈빛이 마치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최만식이 공손히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제 선대 어른의 묘자리를 좀 봐주실 수 없겠습니까?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배구는 잠자코 최만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소. 그리고 나는 마음이 내킬 때만 일하오. 그렇다면 지금 마음이 내키시는지요? 배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내키지 않소. 최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만석군이었습니다. 거절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신복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신복이 무거운 동계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작은 성의입니다. 보시기에 부족하시다면 10배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배구는 동계를 한번 보더니 이내 눈을 돌렸습니다. 돈 이야기는 더하지 마시오. 순간 최만식의 눈에 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부탁으로 안 된다면 제게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고을 원님이 소인의 형제나 다름없는데 어르신께서 협조를 안 해주신다면 제가 무슨 이유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소이다. 협박이었습니다. 배군이 천천히 최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배군이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따라가리다. 최만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배군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다음 말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오. 내가 명당을 찾아드리더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먼저 들으셔야 할 것이오. 명당이라고 해서 모두가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니. 배군은 사흘에 걸쳐 경상도 일대의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최만식은 가마를 탈 것을 권했지만 배군은 한사코 걸어서 다녔습니다. 험한 비탈도 거뜬히 오르고 물 깊은 계곡도 거침없이 건넜습니다. 그 뒤를 따라다니는 최만식의 신복들이 오히려 허덕일 정도였습니다. 배군은 산에 오르면 우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한쪽으로 발을 옮기고 땅에 귀를 대보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흙을 쥐어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배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은 초조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일대에는 명당이 없는 것입니까? 배군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명당은 있소. 다만 그 자리가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전 드디어 배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곳은 경상도 어느 깊은 산의 남양바지 기슭이었습니다. 뒤로는 육중한 주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앞으로는 너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산줄기 두 갈래가 좌청룡, 우백호처럼 감싸안은 그 형세가 마치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배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금계포란형이요. 최만식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금닭이 알을 품는 형상이라 하셨습니까? 그것이 좋은 자리입니까?
백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 대대손손 정승이 날 자리입니다. 이곳에 선대묘를 모시면 그 기운이 자손에게 흘러 3대는 번성할 것이요. 최만식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백운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이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염려라도 있으십니까? 백운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피의 명당이요. 피의 명당이라 하심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땅의 혈, 즉 기운이 모이는 자리는 지금 잠든 상태요. 이 자리를 깨우려면 그 기운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백운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묻어야 하오. 이 땅은 그냥 주는 법이 없소이다. 만약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억지로 차지하려 한다면 그 자리는 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가 될 것이요. 최만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하심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운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오. 이 땅이 알아서 가져갈 것이오. 최만식은 이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저 명당에 아버지를 모시는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을. 최만식의 아버지 최진성은 올해 82살이었습니다. 한때는 품삯 일꾼으로 평생 일하다가 아들이 재산을 모은 덕에 이제는 큰 사랑채에서 편히 지내는 노인이었습니다. 허나 80을 넘기면서 몸이 급격히 쇠하여 한 달 전부터는 자리에 눕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들어와 진맥을 짚더니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기력이 다하셨습니다. 길어야 보름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최만식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를 기다렸다가 모시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백운이 한 말이 자꾸만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이 자리는 기운이 잠든 상태요. 자리를 깨우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오. 그렇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명당의 기운이 살아 숨쉴 때, 즉 그 기운이 가장 활활 타오를 때 모셔야 그 기운을 온전히 받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 그 온기가 남아있을 때 그 자리에 모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닐까? 최만식은 이 생각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숨을 거두기 전에 가마에 태워 그 명당 자리로 옮기겠다고. 머릿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어른을 산속 묘자리로 데려간다는 것이 무슨 짓이냐고. 그러나 최만식은 그 소리를 짓눌렀습니다. 어차피 며칠 안 남은 목숨이다. 편안하게 명당에서 가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오히려 효도가 아닌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만식의 아버지 최진성이 갑자기 열이 오르며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시중을 들던 몸종이 달려와 알렸습니다. 나으리 대감어른께서 물을 찾으십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만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곧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몸종에게 조용히 분부했습니다. 물은 잠시 후에 가져다 드려라. 내가 먼저 들어가 뵐 것이다. 최만식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 등잔 하나가 희미하게 타고 있었고 요 위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해쓱하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성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물 한 모금만. 최만식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최진성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이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식아, 왔느냐? 예, 아버지. 왔습니다. 나는 이제 가는 것 같구나. 너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최만식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좋은 자리를 찾아두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을 맞으시면 온 집안이 번성할 것이라 합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진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밤중에? 예, 아버지. 지금 가셔야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온 노인은 가마에 태워졌습니다. 다급하게 불러 모은 인부들이 횃불을 들고 앞장을 섰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행렬은 산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마 안에서 최진성이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물 좀. 최만식은 앞에서 걸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구는 이 행렬에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이 자신의 계획을 전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구는 주막에서 잠을 자다가 먼 산 위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움직이는 것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이 길을 가는구나. 행렬이 명당 자리에 다다른 것은 자정이 훌쩍 넘은 새벽이었습니다.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밤이었고 달도 구름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인부들이 횃불을 사방에 꽂고 삽과 괭이를 들었습니다. 최만식이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혈이다. 저 자리를 파기 시작하라. 인부들이 삽을 내리꽂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쇳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기도 한 기괴한 소리가 땅 아래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인부들이 멈칫했습니다. 계속해. 최만식의 서슬에 인부들은 다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두 삽, 세 삽을 파내자 갑자기 땅속에서 검붉은 액체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아니었습니다. 색이 너무 짙고 냄새가 비려 누가 봐도 피처럼 보였습니다. 인부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다. 땅에서 피가 나온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하늘이 까매질 만큼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산 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까마귀 떼가 내는 소리는 마치 온 하늘이 통곡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부들이 삽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이건 흉지입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한 명, 두 명, 순식간에 인부 전원이 횃불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최만식은 어두운 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구덩이,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은 까마귀 떼, 그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삽을 직접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검붉은 흙이 쏟아져 나왔고 그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최만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식아, 어미, 보고 싶구나. 물 한 모금만. 최만식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이 파일수록 검붉은 액체는 더 많이 솟아올랐습니다. 구덩이가 어느 정도 파이자 최만식은 직접 아버지를 가마에서 꺼냈습니다.
최진성의 몸은 이미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만식아, 여기가 어디냐? 아버지, 명당입니다. 여기서 편히 가시면 됩니다. 최진성의 눈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포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이미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물만 한 모금. 최만식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물기가 닿으면 명당의 기운이 흩어진다는 어디선가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구덩이 안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채로 하늘 위의 까마귀 떼가 일제히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 전체가 울부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최만식은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삽의 흙이 떨어졌을 때 구덩이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식아, 두 번째 삽의 흙이 떨어졌습니다. 만식,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흙이 다 덮인 구덩이 위에 최만식은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까마귀 떼가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해진 산속에서 최만식은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내려온 최만식은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명당에 아버지를 모셨으니 집안이 번창할 것이라는 생각에 발걸음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자마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를 입고 선 아버지의 모습인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 전체에서 붉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식아. 그 목소리는 살아있을 때의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낮고 먹먹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묻은 것은 내 몸이 아니로구나. 최만식이 꿈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묻었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목까지 적셨습니다. 이 집안의 운명이로구나. 그 순간 최만식은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꿈일 뿐이라고. 그러나 창밖이 밝아오는 새벽 하늘 어딘가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최만식이 본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외아들 금이가 방 안에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사람을 풀어 찾아보니 금이는 마당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두 팔을 파닥거리며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꽃기요. 아이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부르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잡으려 해도 날개치듯 팔을 퍼덕이며 피했습니다. 그저 마당을 쉬지 않고 뛰며 울었습니다. 꽃기요.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당을 불렀더니 무당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파래지며 도망쳤습니다. 최만식은 그때서야 백운을 찾았습니다. 허겁지겁 주막으로 달려갔더니 백운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 아들이 갑자기. 백운이 조용히 손을 들어 최만식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찌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백운이 천천히 최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칠 수 없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이 잡아주신 명당 아닙니까? 백운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렸습니다. 내가 잡아준 자리를 어찌하셨소? 최만식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백운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금계포란형이 아니었소?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이 직접 금계포란형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백운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보여드린 것은 겉모습이었소. 그 땅의 진짜 정체는 천년 사열이요. 백운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열이란 죽은 혈, 즉 생기가 흐르지 않는 자리요. 겉보기에는 명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 년 전부터 원한 맺힌 기운이 뭉쳐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억지로 묘를 쓰면 그 원한의 기운이 자손에게 옮겨오. 최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한 맺힌 기운이라 하심은 무엇의 원한이란 말입니까? 백운이 말했습니다. 그 땅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소이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밟고 지나가며 수많은 뱀들이 밟혀 죽었소. 죽은 뱀들의 원혼이 그 땅에 쌓이고 쌓인 것이요. 금계포란형처럼 보이는 것은 그 뱀들의 기운이 만들어낸 형국이었소. 그것을 어찌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백운이 조용히 최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드렸소. 예, 피의 명당이라 했소. 가장 소중한 것을 묻어야 하는 자리라 했소. 그 경고를 무시하신 것은 어르신이요. 최만식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백운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만 경고한 것이 아니오. 내가 어르신의 탐욕을 시험했소. 시험이라 하심은 내가 잡아준 그 자리가 진짜 명당인지 가짜 명당인지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하지만 어르신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보고 싶었소. 진짜 명당을 차지하려 할 때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백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를 아직 살아계신 채로 묻는 선택을 하실 줄은 솔직히 나도 몰랐소. 그 말이 비수처럼 최만식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만식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백운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 최만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백운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오시오. 그 자리에서 최만식의 안색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를 파야 하오.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진짜 명당이 아닌 자리임을 인정하고 평범하고 소박한 자리에 다시 장사를 지내야 하오. 그것만이 저주를 거두는 방법이요. 최만식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판다는 것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최만식은 결국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묘를 파낸다는 것은 천하에 자신의 패륜을 고백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체면과 권세를 한꺼번에 잃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보다 체면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고쳐보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만식의 집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들 금이는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이상해졌습니다. 말을 잃은 것을 넘어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며 밤이 되면 마당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꼼짝도 않았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무당을 불러 굿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당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파래져서 도망쳤고
그중 한 무당은 굿을 마친 후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재산도 이상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빠져나갈 틈이 없던 창고에서 곡식이 사라졌고 탄탄한 사업들이 원인도 없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신복들이 돈을 들고 도망치는 일이 생겼고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들도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이상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최만식의 집 우물에서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곳간에서 뱀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 밤중에 사랑채 앞마당에 발자국이 생겨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는 것.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최만식의 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최만식의 재산은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그나마 남아있던 논밭의 절반을 팔아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는 몇 칸 남지 않은 집에 미쳐버린 아들을 홀로 돌보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사흘을 걸어도 빠져나올 수 없던 그의 땅이 이제는 마당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 집마저 팔게 된 날 최만식은 미쳐버린 아들 금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금이는 여전히 닭 울음소리를 내며 팔을 퍼덕거렸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20을 넘겼지만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만식은 아들을 등에 업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나무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 만석군 최 씨라는데 저렇게 됐다고. 아들이 닭 울음소리를 낸다던 그 집 아닌가. 아비를 산에 산채로 묻었다는 소문이 있다더라. 산속으로 들어간 최만식의 모습을 그 후 누가 보았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이 이후로도 가끔 깊은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른의 울음소리와 닭 울음소리가 섞인 그 소리가 밤이 되면 산 너머에서 들려온다고. 훗날 백운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명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소. 하지만 나는 평생 명당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요. 그 명당은 땅속에 있지 않았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당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백운이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는 집안에 명당이 있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의 마음속에 명당이 있소.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 곁에 명당이 있소. 그렇다면 땅의 명당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까? 백운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땅은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소. 좋은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운을 주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그 탐욕에 맞는 것을 돌려주는 법이요. 그리고 백운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흰 구름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나 있는 사람처럼.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최만식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천하의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산 채로 땅에 묻은 그는 결국 그 대가로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권세도 집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속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오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걸맞는 것을 돌려줄 뿐입니다. 자, 이제 지관 백운은 발길을 옮겨 전라도의 한 고을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죽은 시신이 걸어 나온다는 기괴한 무덤의 비밀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버튼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명당이 어디인지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